절대 안 돼요. 엄마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전 엄마를 포기 못 해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어머니, 이번 달은 제가 다 낼게요. 다은아, 미안하다. 엄마가 짐만 되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새벽 4시 30분,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언제나처럼 차갑게 빛났다. 정다은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손에는 구겨진 진료비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다. 78만 원. 이번 주 투석 비용과 약값을 합친 금액이었다. 다은의 가방 안에는 계산기가 있었다. 그 계산기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월급 245만 원에서 병원비 80만 원, 월세 55만 원, 어머니 생활비 3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80만 원. 거기서 다시 교통비, 식비, 공과금을 빼면 통장에 남는 돈은 고작 15만 원 남짓이었다. 다은은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어제 쓴 돈, 오늘 써야 할 돈, 이번 달 남은 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은 배신해도 숫자만큼은 정직했다. 병실 커튼 너머로 어머니 박정숙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늘고 불규칙한 호흡. 투석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식 대기자 명단은 길었고 비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다은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가 쓰던 공장 회계 장부였다. 10년 전 아버지 정인호는 작은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했다. 직원 6명, 매출은 안정적이었고 가족은 행복했다. 하지만 거래처 사장이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가져간 뒤 잠적했다. 아버지는 대출을 갚지 못해 공장 문을 닫았고 그로부터 1년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다은은 그날 이후 한 가지를 배웠다. 사람을 믿지 말 것. 특히 돈 앞에서는 절대로. 그녀는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어디에서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인사는 했지만 속마음은 나누지 않았다. 점심은 함께 먹어도 퇴근 후 술자리는 거절했다. 친구들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대학 동창 단톡방이었다. 누군가의 결혼 소식, 승진 축하, 해외여행 인증샷. 다은은 익십만 하고 폰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는 달랐다. 그들은 미래를 꿈꿨지만 다은은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새벽 5시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는 시간이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고 블랙커피를 뽑았다. 뜨겁고 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이 맛이 익숙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은에게 그런 것들은 사치였다. 그녀에게 허락된 건 오직 버티기 뿐이었다. 지갑을 열어 현금을 확인했다. 30만 원. 이번 주 월세에서 모자란 금액이었다.
내일 월요일 출근하면 급여 선지급을 요청해야 했다. 격리 팀장은 눈살을 찌푸리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은은 자존심 같은 건 오래전에 버렸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출근 준비 시간이었다. 다은은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지만 축축한 땀이 배어 있었다. 다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저 회사 갔다 올게요. 저녁에 올게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다은은 가방을 메고 병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28세.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30 중반처럼 지쳐 보였다. 눈가에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진열대에 놓인 샌드위치가 눈에 들어왔다. 3,500원. 다은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면 됐다. 무료였으니까.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다은은 구석에 몸을 밀어넣고 핸드폰을 꺼냈다. 계산기 앱을 켰다. 이번 달 남은 일수 12일. 하루 평균 사용 가능 금액 8,300원. 오늘 병원비로 15,000원을 썼으니 내일부터 일주일은 하루 6,000원으로 버텨야 했다. 회사에 도착했다. 중견 무역회사 한빛트레이딩. 다은은 관리팀 소속으로 서류 정리, 재고 관리, 금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출근 카드를 찍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다. 다은 씨, 어제 야근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다은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67개의 읽지 않은 메일.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다. 다은은 하나씩 체크하며 메모를 남겼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동료들은 그룹으로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다은은 창가 구석 자리를 택했다. 밥을 빨리 먹고 남은 시간은 휴게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다. 30분이라도 자야 오후를 버틸 수 있었다. 오후 3시 금고실에서 현금을 정리하는 업무가 있었다. 다은은 금고 열쇠를 받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차갑고 좁은 공간. 현금 다발을 세고 장부에 기록하고 봉투에 넣었다. 기계적인 작업이었지만 정확해야 했다. 단 한 푼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퇴근 시간 다시 지하철을 탔다. 병원으로 가는 길. 이 루틴은 3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아침엔 회사, 저녁엔 병원. 주말에도 다르지 않았다. 토요일은 어머니 장보기와 청소, 일요일은 밀린 빨래와 집안일.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다. 다은은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사과 3개. 깎아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다은아, 너는 안 먹니? 저 먹었어요. 엄마 드세요. 거짓말이었다. 점심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배고픈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었으니까. 밤 9시 간병인이 들어왔다. 야간 간병비는 하루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 다은의 월급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다은 혼자서는 24시간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반지하 원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 하지만 이것마저도 간신히 구한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다은을 맞이했다. 전등 스위치를 켰다. 6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다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다은은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버티는 걸까?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만 계시면 됐다. 다은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작은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언젠가 이 균열이 무너질까? 그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질까? 그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은은 몰랐다. 내일 그녀의 평범한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토요일 밤 11시 다은은 어머니 병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재고 보고서 작업이었다. 평일엔 시간이 없어 주말 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엑셀 시트를 채워나가는데 어머니가 작게 신음했다. 으윽. 다은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다은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파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배를 움켜쥐었다. 다은은 즉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30초 뒤 간호사가 달려왔고 상황을 파악한 뒤 당직 의사를 불렀다. 혈압 측정, 맥박 체크, 긴급 혈액 검사.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보호자분, 응급실로 내려가셔야겠습니다. 복통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실은 침대가 복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응급실로 내려갔다. 주말 밤의 응급실은 북적였다. 술 취한 사람들, 다친 아이들, 고통스러워하는 노인들. 복도 의자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다은은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했다. 손이 떨렸다. 응급실 진료비, 추가 검사비, 또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먼저였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은은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12시 40분. 주변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잠을 청하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왔다. 1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급성 복통의 원인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일시적 증상이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에 긴장이 풀렸다. 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서 링거를 맞으며 잠들었다. 다은은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 이 손이 예전엔 따뜻했다는 걸 다은은 기억했다. 어릴 적 다은이 악몽을 꿀 때마다 이 손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새벽 1시 20분
다은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걷는데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다. 다은은 무심코 그쪽을 봤다.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등이 굽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낡은 점퍼에 색이 바랜 바지.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노인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벤치 쪽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다은이 앉아있던 구역 근처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다은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은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응급실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10분쯤 지났을 때 노인이 작게 기침을 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지만 찾지 못하는 듯 했다. 노인은 다시 한숨을 쉬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다은은 시선을 돌렸다. 상관없는 일이었다. 자신도 충분히 힘들었다. 남을 신경 쓸 여유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저 떨리는 손, 저 구분 등, 저 초라한 옷차림. 새벽 1시 35분,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다은은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지켜봤다. 노인이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물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노인이 다시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다. 종이 같았다. 간호사가 잠시 살펴보더니 약국 쪽을 가리켰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런데 약국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벤치로 왔다. 그리고 다은 옆 의자에 앉았다. 다은은 몸을 살짝 옆으로 기울였다. 노인과의 거리를 벌리려는 본능적 반응이었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아가씨 실례지만. 다은은 고개를 돌렸다.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는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다. 저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노인이 손에 든 오래된 폴더폰을 보여줬다. 화면은 검은색이었다. 집까지 가는 버스가 끊겼어요. 택시를 타려 해도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약간만 먼저 사야 합니다. 혈압약인데 아침에 꼭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쓰러질 수 있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병원 처방전이었다. 다은은 그 종이를 봤다. 약 이름, 용량, 복용법이 적혀 있었다. 진짜였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집에 가면 돈이 있어요. 내일 아니 모레라도 꼭 갚아드릴게요.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다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다. 돈을 빌려주면 연락이 끊길 수도 있었다.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일 수도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를 속인 그 사람처럼. 다은은 고개를 저으려 했다.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이 눈에 들어왔다. 처방전을 쥐고 있는 그 손. 주름지고 핏줄이 튀어나온 손. 어머니의 손과 닮았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머릿속으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몸은 움직였다. 가방을 열었다. 지갑을 꺼냈다. 현금을 확인했다. 30만 원.
이번 주 월세에서 모자란 돈, 내일 집주인에게 줘야 하는 돈, 이걸 지금 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나는 걸까? 하지만 다은의 손은 이미 지폐를 꺼내고 있었다. 10만 원권 3장. 다은은 그걸 노인에게 내밀었다. 약 사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가씨 정말 괜찮습니까? 꼭 돌아가세요. 조심히.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 깊게, 정말 깊게 허리를 숙였다. 등뼈가 다 보일 정도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노인은 명함도 주지 않았다. 연락처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인 뒤 천천히 약국 쪽으로 걸어갔다. 다은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노인은 약국 창구에서 처방전을 내밀었고 얼마 뒤 작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출구 쪽으로 사라졌다. 다은은 텅 빈 지갑을 내려다봤다. 카드 2장과 영수증 몇 장만 남아 있었다. 현금은 한 푼도 없었다. 다은은 지갑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움이 아니었다. 후회도 아니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퍼져나가는 느낌. 다은은 그게 뭔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침대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링거 주머니 속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다은은 다시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30만 원 어떻게 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은은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사람이라는 걸, 계산기가 아니라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일요일 오전 10시 다은은 어머니를 병실로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응급 상황은 넘겼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숫자였다. 30만 원. 월세 부족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주인에게 줘야 하는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독촉 전화, 경고문, 최악의 경우 집 계약 해지. 다은은 이불을 뒤집었었다. 왜 그랬을까? 왜 줬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그 노인이 정말 약을 사러 간 걸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 걸까? 연락처도 받지 않았다. 돌려받을 방법도 없었다. 다은은 멍청했다.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그르쳤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다은아, 네 엄마. 나 괜찮다. 링거 다 맞았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정됐대. 다행이에요. 너 밥은 먹었니? 어젯밤 고생했는데. 그 한마디에 다은의 목이 메었다. 밥. 다은은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기력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순 없었다.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딸 고생이 많다.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은 뒤 다은은 천장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 괜찮다. 너 밥은 먹었니? 항상 자신보다 다은을 먼저 걱정하는 어머니. 아픈 몸으로도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 다은은 눈을 감았다.
지난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 굽은 등,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처방전을 쥐고 있던 그 절박한 모습. 만약 다은이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노인은 어떻게 됐을까? 약을 못 사서 쓰러졌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돈은 이미 나갔다. 되돌릴 수 없었다. 지금 중요한 건 월세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였다. 월요일 아침 다은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격리팀 김현우 대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급여 선지급 요청. 다은은 이미 지난달에도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었다. 2달 연속 요청하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은 씨, 이번 달도요? 김현우 대리가 눈살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회사 규정상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한데 이번이 2번째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결제 받아야 해요. 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요.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팀장 결제. 그건 더 까다로웠다. 팀장은 원칙주의자였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오전 11시 다은은 팀장실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팀장님, 급여 선지급 건으로 왔습니다. 팀장 오상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개인 사정입니다. 개인 사정이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회사 제도를 사적으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남용.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정말 급합니다. 다은 씨 말고도 어려운 사람 많아요. 다들 참고 살아요. 팀장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 달은 안 됩니다. 다음 달부터 계획적으로 쓰세요. 네. 다은은 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고르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다은아. 고개를 들었다. 동기 한지수였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수는 다은의 어깨를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다은은 순간 울컥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지수야, 나 돈이 필요해. 얼마나? 30만 원. 그거면 내가 빌려줄게.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지수가 웃고 있었다. 진짜? 응. 친구 아냐? 다음 달에 갚으면 돼. 지수야. 울지 마. 화장 번져. 지수는 다은을 꼭 안아줬다. 복도 한가운데였지만 상관없었다. 다은은 지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저녁 다은은 지수에게 받은 30만 원을 집주인에게 전달했다. 집주인은 돈을 세어보고 영수증을 끊어줬다. 다은은 그 영수증을 지갑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문제는 해결됐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수에게 진 빚. 다음 달엔 꼭 갚아야 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지수였다. 다은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천천히 갚아도 돼. 우린 친구잖아. 다은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리고 다시 누웠다. 이번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노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약은 잘 먹고 있을까? 집에 무사히 돌아갔을까?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다. 다은은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면 됐다. 어머니를 돌보고 월세를 내고 하루하루를 버티면 됐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여전히 무언가가 두근거렸다. 그날 밤 노인에게 돈을 건넬 때 느꼈던 그 감정. 따뜻하고 묘한 그 감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다은은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다은은 몰랐다. 그 30만 원이 곧 다은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월요일 오전 9시 회사 전체 공지가 떴다. 분기별 재무감사 실시, 모든 부서 금고 및 현금 보유 내역 점검. 다은은 그 공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금고 점검. 다은은 지난주 금요일 금고실에서 현금을 정리했었다. 오전 10시 감사팀 김현우 대리가 관리팀으로 왔다. 손에는 체크리스트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금고실 열쇠 주세요. 지금부터 점검 들어갑니다. 다은은 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 건넸다. 김현우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금고실로 향했다. 다은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30분 뒤 김현우 대리가 다시 나타났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다은 씨, 잠깐 금고실로 와주시겠어요? 네. 금고 현금 잔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금고실로 따라 들어갔다. 김현우 대리가 금고 서랍을 가리켰다. 장부상으론 현금 25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론 22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금요일에 확인했을 때 분명 30만 원이 모자랍니다. 30만 원. 그 숫자가 다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노인에게 준 돈. 그 금액과 똑같았다. 제가 다시 세어볼게요.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꺼냈다. 10만 원권부터 차례로 세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22장. 220만 원. 맞았다. 30만 원이 부족했다. 이상하네요. 금요일엔 분명 맞았는데. 김현우 대리가 태블릿을 확인했다. 금고실 출입 기록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정다은 씨 마지막 출입. 그 이후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아니요, 전 금고에서 돈을 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금요일 이후 출입자가 없는데 돈이 사라졌다는 건 제 개인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금고가 아니라요. 김현우 대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개인 지갑에서 30만 원을? 네. 금요일 오후에요? 아니요,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병원에서요. 증거가 있나요? 다은은 말문이 막혔다. 증거. ATM 출금 내역도 없었다. 그냥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낸 것뿐이었다. CCTV, 병원 복도에 있었지만 그게 증거가 될까?
지금 당장은 없지만 찾아보면 팀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는 계속하세요. 김현우 대리가 금고실을 나갔다. 다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점심시간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 다은은 식당에 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한지수가 다가왔다. 다은아, 무슨 일이야?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다던데. 지수야, 나 진짜 안 가져갔어. 나도 알아. 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지수는 다은의 손을 잡았다. 증거 찾아. 내가 그날 병원에 있었다는 거, CCTV든 뭐든 다 찾아봐. 어떻게 찾아? 일단 병원 가. 당장 오늘 퇴근하고 가서 확인해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말이 맞았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오후 6시 다은은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간호사에게 물었다. 저기 CCTV 열람 가능한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제가 여기 있었는데 그 기록이 필요해서요. 개인 사유로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규정이에요. 다은은 발걸음을 돌렸다. 막막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때 노인이 떠올랐다. 그 노인을 찾으면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은 멍하니 걸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회사에서 쫓겨나는 걸까? 아니면 고소당하는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텅 빈 방.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다은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다은 씨십니까? 낮고 단단한 목소리. 남자 목소리였다. 나이 든 사람 같았다. 네, 누구세요? 저 지난 토요일 새벽 응급실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은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노인분이세요? 네. 그날 도움 잊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숨을 삼켰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병원 접수 기록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저 혹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다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 노인이 유일한 증인이었다. 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사 앞 카페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다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희망이 보였다.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그래도 희망이었다. 다은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화요일 아침 8시 다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회사 앞 카페에서 노인을 만나기로 했지만 출근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고 싶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9시 50분. 10분 뒤면 노인이 올 것이다. 다은은 손을 비볐다.
떨렸다. 긴장과 기대가 섞인 감정이었다. 이 노인이 증인이 되어준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회사 금고 의혹도 풀릴 것이다. 십시정각. 카페 문이 열렸다. 한 노인이 들어섰다. 지난번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옷차림이 달랐다. 깨끗한 코트에 정돈된 머리.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노인이 다은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다은 씨. 노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다. 다은도 마주 앉았다. 그날 도움 정말 고마웠습니다. 노인이 봉투를 내밀었다. 30만 원과 작은 마음입니다. 다은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빌린 돈은 갚아야 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노인은 잠시 다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식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이었다. 지금 말해야 했다. 사실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다은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다. 회사 금고에서 사라진 30만 원. 자신이 마지막 출입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노인에게 준 돈이 30만 원이었다는 우연. 그래서 혹시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날 병원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직접 회사에 가겠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노인이 회사로 왔다. 다은은 노인을 관리팀으로 안내했다. 팀장 오상훈과 김현우 대리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분입니다. 노인은 회의실에 들어서며 명함을 꺼냈다. 팀장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한길재단 이사장? 네. 윤기성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길재단. 국내 유수의 사회복지재단. 자산 규모 500억 원. 그 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여기 있었다.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정다은 씨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병원에서요. 윤기성은 그날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자신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다은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30만 원은 제가 받았습니다. 정다은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회사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누군가 익명으로 쓴 글이었다. 한길재단 이사장이 우리 회사에 왔다던데 정다은이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님? 30만 원 주고 500억 재단줄 잡으려고.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더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정 어린 눈빛이었는데 오늘은 의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점심시간 다은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다. 다은이 원래 그런 애였나? 글쎄,
평소엔 조용한 줄 알았는데 재단 이사장이랑 무슨 연줄이 있나 봐.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계획이거나. 다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잔반대에 음식을 버리고 식당을 나왔다. 복도에서 한지수를 만났다. 다은아, 괜찮아? 응.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원래 그래. 지수야, 나 진짜 그런 거 아냐? 나도 알아. 내가 그럴 애 아니잖아. 지수가 다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증거로 싸워. 감정으로는 못 이겨. 그 말이 다은의 귓가에 박혔다. 증거. 맞았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오전 다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고등학교 동창 박도윤이었다. 도윤은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은아, 나 도윤이야. 소식 들었어. 도윤아, 어떻게 알았어? SNS 떠돌아다니더라. 내 이름 나오길래. 다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SNS까지 퍼진 거였다. 지금 어디야? 만나자. 오후 6시 다은은 도윤의 사무실로 갔다. 도윤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일단 진정해.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봐. 다은은 모든 걸 설명했다. 병원에서 노인을 도운 일 금고 점검에서 발생한 의혹, 윤기성 이사장의 등장, 그리고 회사에 퍼진 소문까지. 도윤은 노트에 메모하며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증거 자료부터 모아야 해. 병원 CCTV, ATM 출금 내역, 그날 동선 기록. 다 필요해. 병원 CCTV는 열람이 안 된대. 변호사 선임하면 가능해.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 줄게. 변호사까지? 지금 상황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명예훼손으로 갈 수도 있어.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 말이 맞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다은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고마워, 도윤아.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두웠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다은은 생각했다. 선의를 베풀면 복이 온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선의는 칭찬받기는커녕 의심받았다. 도와준 사람은 오히려 공격받았다. 하지만 다은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다.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다. SNS를 검색했다. 다은의 이름이 몇 개 보였다. 클릭했다. 글들이 나왔다. 정다은, 재단 이사장 노린 여우. 계획적 접근 의혹. 30만 원으로 500억 줄 잡기. 다은은 핸드폰을 던졌다.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분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다. 다은은 눈물을 닦았다. 일어났다.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쳤다. 펜을 잡았다. 증거 목록이라고 썼다. 그리고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1. 병원 CCTV. 2. 응급실 접수 기록. 3. 윤기성 이사장 증언. 4. 회사 금고실 출입 기록 재확인. 다은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해낼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목요일 오전, 다은은 도윤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건물 7층. 법률사무소 정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다은은 초인종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는 변호사 최민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다은 씨죠? 박도윤 노무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앉으세요. 다은은 의자에 앉았다. 최민정 변호사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병원 CCTV 열람 신청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은 씨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 정도요. 병원 측 협조가 필요하니까요. 그 정도면 그동안 다른 증거들도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금고실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금고실 안에는 CCTV가 없어요. 복도에만 있어요. 그럼 복도 CCTV 확인해야겠네요. 다은 씨 말고 다른 사람이 출입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최민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다. 회사 구조, 금고실 위치, 출입 권한자 명단, 그날의 상황. 다은은 최대한 자세히 대답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다. 다은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이 아니라 본관 행정실이었다. CCTV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행정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다. 변호사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은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접수증을 발급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 다시 회사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1시였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여전히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다은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업무 메일이 쌓여 있었다. 하나씩 처리하려는데 팀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다은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다은은 팀장실로 들어갔다. 팀장 오상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옆에는 인사팀 차장도 함께 있었다. 앉으세요. 다은은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금고건은 일단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성 이사장님 증언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해명보다는 잠시 휴가를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휴가요? 일주일 정도. 유급으로 처리할게요. 그동안 분위기도 가라앉히고, 그건 제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인사팀 차장이 끼어들었다. 도망이 아니라 정리 시간이에요. 다은 씨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회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회사 입장. 결국 다은이 문제라는 뜻이었다. 피해자인 다은이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알겠습니다. 휴가 쓰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귀하시면 됩니다. 팀장실을 나온 다은은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다. 한지수가 다가왔다.
다은아, 어디가? 휴가 쓰래. 뭐, 왜? 회사 분위기 때문에. 지수는 인상을 찌푸렸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물러나야 해? 괜찮아. 나도 좀 쉬고 싶었어. 거짓말이었다. 다은은 쉬고 싶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게 그거라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회사를 나와 지하철을 탔다. 평일 오후에 지하철은 한산했다. 다은은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터널 벽면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피곤하고 지친 얼굴.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 3시, 4시, 5시.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어머니 담당 간호사였다. 보호자님, 어머니 상태 체크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혈압이 좀 불안정해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확인 필요합니다. 지금 갈게요. 다은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불안했다. 어머니, 다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 어머니마저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은은 정말 혼자였다.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색이 평소보다 창백했다. 다은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어.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약 조절하면 된대. 걱정 마.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 6시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다. 차트를 확인하고 설명했다. 혈압약 용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경과 지켜봐야 해요. 심각한 건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식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현재 대기 순번상으로는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비용 준비는 되셨어요? 아직? 천천히 준비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의사가 나간 뒤 다은은 복도로 나왔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이식 비용 최소 3천만 원. 다은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고개를 들었다. 윤기성 이사장이었다. 정다은 씨, 이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 문안 왔습니다. 병원 측에 여쭤봤어요. 윤기성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작은 성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성은 벤치에 앉아 다은을 바라봤다. 요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소문 들었습니다. 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윤기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니 치료비 제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건 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럼 사람들 말이 맞는 게 되잖아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접근했다는. 윤기성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은 씨는 순수하게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제 마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윤기성은 명함을 꺼냈다. 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어머니께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요? 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다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한길재단 의료지원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병실 쪽을 향해 걸어갔다. 다은은 명함을 내려다봤다. 도움. 필요했다. 절실했다. 하지만 받아도 되는 걸까? 이게 옳은 걸까? 다은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다은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밤 9시 다은은 병원을 나와 다시 응급실로 향했다. 그날 밤 노인을 만났던 그 장소,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다. 응급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CCTV가 보였다. 안내 데스크 위, 대기실 쪽, 복도 중간.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은이 노인에게 돈을 건넨 위치는 복도 구석이었다. 그곳을 확인하러 갔다. 천장을 봤다. CCTV가 없었다. 다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 여기만 없는 걸까?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CCTV 증설 공사 중 12월 30일까지. 다은은 안내문을 읽었다. 공사 중. 그 말은 즉 그날 밤 이 구역엔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다은은 벽에 기댔다. 힘이 빠졌다. 결정적 증거가 사라졌다. CCTV가 없으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복도 벤치에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막막했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정다은 씨입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젊은 목소리. 네, 누구세요? 저는 윤서준입니다. 윤기성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다은은 몸을 고추 세웠다. 아들분이요? 네.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내일 오전 11시 재단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 저를? 아버지 일 때문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다은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윤서준, 윤기성의 아들. 왜 다은을 부르는 걸까? 불안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내일 가봐야 했다. 다은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 두려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새벽 2시, 다은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뿐이었다. 다은은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다은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주문이었다. 금요일 오전 10시 50분, 다은은 한길재단 사무실 건물 앞에 섰다.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15층 건물이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다은은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방문 목적을 밝혔다. 윤서준 상무님께 약속이 있습니다. 정다은입니다. 안내 직원이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증을 내밀었다. 10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시면 됩니다. 10층에 도착하니 깔끔한 복도가 이어졌다. 한길재단 로고가 벽면에 새겨져 있었다. 접수실 직원이 다은을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윤서준이었다. 정다은 씨죠? 윤서준입니다. 악수를 청했다. 다은은 손을 내밀었다. 윤서준의 악수는 차갑고 단단했다. 앉으세요. 다은은 의자에 앉았다. 윤서준은 마주 앉으며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부르신 건가요? 윤서준은 잠시 다은을 바라봤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입니다. 이사장님이요? 네. 아버지께서 요즘 다은 씨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그게 어머니 치료비 지원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윤서준은 팔짱을 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다은 씨, 일부러 아버지께 접근하신 겁니까? 다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30만 원. 큰 돈은 아니죠. 하지만 타이밍이 묘했어요. 병원 응급실, 새벽, 노인 혼자. 그리고 마침 다은 씨가 그 자리에 있었고, 우연이었어요. 우연치곤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께서 다은 씨를 계속 챙기시죠.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그런 의도 없었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앉으세요. 윤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은은 천천히 다시 앉았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은 씨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은 필요합니다. 뭘 확인하시려고요? 다은 씨 의도요. 정말 순수하게 도왔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다은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의심만 커질 것이다. 증명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윤서준은 서류를 다은 쪽으로 밀었다. 이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지원 계획서입니다. 어머니 치료비 전액, 생활비 지원, 그리고 다은 씨 학자금 대출 상황까지. 다은은 서류를 봤다. 금액이 적혀 있었다. 5천만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이건 아버지는 진심이십니다. 하지만 전 걱정됩니다. 뭐가 걱정이신데요? 아버지는 순수하세요. 사람을 쉽게 믿으시죠. 하지만 세상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믿죠? 다은은 서류를 도로 밀었다. 안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지원 안 받겠어요. 전 증명할 필요 없어요. 제 삶을 지킬 겁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실례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다은 씨, 윤서준이었다. 다은은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혔다. 1층 로비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다은은 멈춰 섰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가빠졌다.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도와줬을 뿐인데 왜 의심받아야 하는가?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왜 증명해야 하는가? 다은은 눈물을 닦았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참아야 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전동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후 3시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확인했다. 또 글이 올라와 있었다. 정다은, 재단 사무실까지 갔다던데? 역시 노린 거 맞네. 500억 재단 며느리 되려고. 댓글도 달려 있었다. 키읔키읔 수작 오지네. 30만 원으로 인생 역전. 요즘 이런 애들 많음. 다은은 핸드폰을 던졌다. 침대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를 죽여 울었다. 그날 저녁 6시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다은은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다은아, 지금 병원 올 수 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부르셨어. 검사 결과 나왔대. 지금 갈게요. 다은은 재빨리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병원까지 뛰어갔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담당 의사가 옆에 서 있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다은은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다. 어머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GFR 수치가 10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기 신부전입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식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식을 언제까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5천만 원. 다은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방법이 없나요? 생체 이식을 고려해 보세요.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전 안 되나요?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 받겠습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월요일 오전에 오세요. 체열하면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다은을 보며 미소 지으려 애썼다. 다은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했어. 아니에요. 제가 더 해야 해요. 다은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그날 밤 9시 다은은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만 가득했다. 5천만 원.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은행 대출? 불가능했다. 신용도도 낮고 담보도 없었다. 윤기성 이사장의 제안이 떠올랐다. 5천만 원 지원. 하지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 말대로 정말 노린 것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어머니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자존심과 목숨 중 뭐가 중요한가? 다은은 주머니에서 윤기성이 준 명함을 꺼냈다. 한길재단 의료지원팀 연락처. 전화를 걸까? 말까?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쥐었다.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결국 전화를 끊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아직은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 하지만 다은도 알고 있었다. 다른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걸.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은은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세상의 무게가 다은의 어깨를 짓눌렀다. 현관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텅 빈 방.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참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선의를 베풀면 고통이 따라오는 걸까? 왜 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발목을 잡는 걸까? 다은은 울다 지쳐 잠들었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그리고 다은은 몰랐다. 내일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사실을. 토요일 오전 11시, 다은은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바닥에서 잔 탓에 온몸이 뻐근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윤기성 이사장이었다. 여보세요? 다은 씨, 윤기성입니다. 이사장님, 어제 서준이가 실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다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어디서 뵐까요? 재단 사무실 근처 카페로 오시겠어요? 위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다은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조용한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윤기성이 앉아 있었다. 다은이 들어서자 일어나 인사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다은은 마주 앉았다. 윤기성이 커피를 주문했다. 어제 서준이 때문에 기분 상하셨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서준이가 지나쳤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윤기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개 드세요. 아드님 입장도 이해합니다. 다은 씨는 정말 착하시네요. 윤기성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보였다. 제가 오늘 부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다은 씨 어머니 일 들었습니다. 말기 신부전이라고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말인데 제 재단의 속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속죄 프로그램이요? 윤기성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제가 과거에 운영하던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건설 하청업이었죠. 그때 일부 불법 관행이 있었고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이 있었어요. 그게 정다은 씨 아버님 회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다. 저희 아버지요? 네. 10년 전 정인호 대표님, 금속부품 제조업체, 제 회사와 거래하셨죠. 다은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당시 제 회사 실무진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다른 업체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 대표님이 손해를 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장을 닫으셨죠. 제가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기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과거 피해를 입은 분들, 그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요.
다은은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와 윤기성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 우연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님 치료비 제가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속죄입니다. 윤기성은 서류를 다은 앞에 놓았다. 프로그램 신청서입니다. 공식 절차를 거쳐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다은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걸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시죠?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다은 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보상받을 분은 안 계세요. 다은 씨가 계십니다. 유가족이 받는 겁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윤기성의 눈빛이 진지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다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다은 씨 덕분에 제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카페를 나온 다은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희망이 보였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희망.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급변했다. 다은은 집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SNS 알림이 울렸다. 누군가 다은을 태그한 게시물이었다. 클릭했다. 글이 떴다. 정다은, 재단 이사장 노린 여우. 증거 있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은이 재단 사무실 앞에서 나오는 사진. 카페에서 윤기성과 앉아 있는 사진. 각도가 묘했다. 마치 미래하는 것처럼 보였다. 글 내용은 더 악랄했다.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재단 돈까지 노린다. 어머니 병까지 이용하는 여우. 윤기성 이사장 조심하세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역겹네. 이 정도면 사기꾼이지. 이사장님 아들이 막아야 함. 여우 같은 년. 다은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숨이 막혔다. 글을 올린 사람은 서예린이었다. 윤서준의 연인. 다은은 재빨리 도윤에게 전화했다. 도윤아. 다은아, 나도 봤어. SNS? 어떻게 이거. 진정해. 일단 증거 캡처해둬.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하지만 이미 퍼졌어. 사람들이 다 봤어. 그래서 더 빨리 대응해야 해.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다은은 최민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게시물 캡처하세요. 그리고 삭제 요청 가처분 신청할게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월요일 아침. 법원 여는 시간에 바로 신청합니다.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이 글이 계속 퍼진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SNS를 다시 확인했다. 게시물 조회수가 1만을 넘었다. 공유도 수백 건. 핸드폰이 울렸다. 한지수였다. 다은아, 괜찮아? 지수야 나. SNS 봤어. 너무해. 저 서예린이라는 사람 미쳤나 봐. 어떻게 회사 사람들도 다 볼 거야. 신경 쓰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다은아 들어. 지금은 법으로 대응해야 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 지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다은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다은은 잠들지 못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다.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퍼졌다. 새벽 3시 윤기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은 씨, 지금 괜찮으세요? 이사장님, SNS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준이 연인이 한 짓입니다. 제가 단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은 씨,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전화를 끊은 다은은 창밖을 봤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속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다은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병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은아, 내 소식 들었어. 엄마, 핸드폰으로 봤어.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다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은아, 그만해. 이사장님 도움 받지 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엄마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도 안 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다은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가 짐만 되네. 아니에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다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병원을 나온 다은은 결심했다. 싸우기로. 끝까지 싸우기로.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냈다. 명예훼손 고소 진행해 주세요. 서예린, 정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기성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이사장님, 프로그램 신청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머니를 살리는 게 먼저였다. 월요일 오전 9시 법원 앞 최민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은 씨, 준비됐죠? 네, 변호사님. 명예훼손 고소장과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서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증을 발급했다. 일주일 내로 1차 심리 날짜 통보받으실 겁니다. 법원을 나온 다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첫 단추를 끼웠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오전 11시 다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휴가가 끝나고 복귀하는 첫날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은은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업무 메일이 쌓여 있었다.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한지수가 다가왔다. 다은아, 같이 밥 먹자. 응. 구내식당으로 갔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주변 테이블에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신경 쓰지 마. 금방 잊혀질 거야.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지수야. 당연한 거지. 친구잖아. 오후 2시 팀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다은은 팀장실로 들어갔다. 팀장 오상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다은 씨, 앉으세요. 네. SNS 게시물 건 회사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다은 씨 잘못이 아니니까.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대응 진행 중이시죠? 네, 오늘 아침에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결과 나올 때까지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세요. 알겠습니다. 팀장실을 나왔다. 다은은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다. 오후 5시 회사 이메일로 공지가 떴다. 금고 점검 최종 결과 보고서였다. 다은은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에는 복도 CCTV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다. 금요일 오후 금고실 앞 복도를 지나간 사람들의 목록. 다은 외에도 3명이 더 있었다. 그중 1명은 격리팀 김현우 대리였다. 다은은 눈을 크게 떴다. 김현우 대리. 금고 점검을 담당했던 바로 그 사람.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다. CCTV 확대 분석 결과 김현우 대리가 서류 봉투를 들고 금고실 근처를 지나간 장면이 포착됐다. 시간은 오후 4시 15분. 다은이 금고실을 나간 뒤 45분 뒤였다. 다은은 즉시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보고서 내용을 확인했냐고, 이건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30분 뒤 팀장에게서 답장이 왔다. 내일 오전 회의에 소집하겠습니다. 김현우 대리 포함해서.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었다. 다음 날 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 팀장, 인사팀 차장, 김현우 대리, 그리고 다은이 모였다. 팀장이 CCTV 화면을 띄웠다. 김 대리, 이 장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화면 속에서 김현우 대리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현우 대리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업무 서류였습니다. 서류가 왜 그렇게 두툼합니까? 계약서 여러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사팀 차장이 끼어들었다. 김 대리, 그날 금고실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복도만 지나갔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팀장이 다른 영상을 틀었다. 다른 각도의 CCTV였다. 이 영상은 반대편 복도 카메라입니다. 보시죠. 화면 속에서 김현우 대리가 잠깐 멈춰섰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금고실 문 쪽을 쳐다봤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 김현우 대리가 말했다. 전 정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만 봤을 뿐이에요. 왜 문을 봤습니까? 그냥 잠겼나 확인하려고요. 업무상 필요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김현우 대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인사팀 차장이 서류를 펼쳤다. 김 대리 개인 계좌 내역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30만 원 현금 입금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돈입니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집에 있던 돈을 입금한 겁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현우 대리는 말문이 막혔다.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다. 김 대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게 나을 겁니다. 김현우 대리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금고에서 3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다은은 숨을 멈췄다. 왜 그랬습니까? 김현우 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내 수술비가 잠깐만 빌려 쓰고 다음 날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정다은 씨에게 의심을 돌렸습니까? 그게 마침 다은 씨가 마지막 출입자였고 저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인사팀 차장이 차갑게 말했다. 횡령입니다. 그리고 무고죄까지 해당됩니다. 김현우 대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회의가 끝나고 다은은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멈춰 섰다.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결백이 증명됐다. 진실이 밝혀졌다. 한지수가 달려왔다. 다은아, 들었어. 지수가 다은을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다은은 지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오후 3시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서예린의 사과문이었다. 정다은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어 죄송합니다. 게시물은 모두 삭제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이 달렸다. 이제야 사과하네. 진작 확인하고 올릴 것이지. 정다은 씨 응원합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저녁 6시 다은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병실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엄마, 저 해냈어요. 다은아, 회사에서 진실 밝혀졌어요. 제가 아무 잘못 없다는 거.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다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 8시 다은은 윤기성 이사장에게 전화했다. 이사장님, 저 정다은입니다. 다은 씨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 진행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재단으로 오시겠어요? 네. 서준이도 만나시겠어요?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만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다은은 한길재단 사무실로 갔다. 윤기성 이사장과 윤서준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준이 먼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정다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드세요. 제가 사람을 너무 못 믿었습니다. 다은 씨를 의심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은은 윤서준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예린이 일도 죄송합니다. 제가 단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사과받았어요. 윤서준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윤기성이 서류를 꺼냈다. 다은 씨, 이게 속죄 프로그램 최종 승인서입니다. 다은은 서류를 받았다. 지원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 신장 이식 비용 전액 지원, 수술 후 관리비 지원, 생활비 6개월 지원, 다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총 금액은 5,500만 원이었다. 다은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윤기성이 손을 저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다은 씨,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프로그램 함께 만들어가 주세요. 다은 씨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제가요? 네.
재단 실무팀에서 자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급여도 드리고요. 다은은 놀라 입을 벌렸다. 저 같은 사람이. 윤서준이 말했다. 다은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어려움을 아는 사람. 진짜 도움이 뭔지 아는 사람.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을 나온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다. 다은은 생각했다. 선의는 결국 돌아온다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의심받고 고통받아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다은은 걸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가는 길, 다은은 박도윤에게 전화했다. 도윤아, 나야. 다은아,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어. 회사도, SNS도, 재단 지원도. 정말 다행이다. 축하해. 고마워, 도윤아.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당연한 거지. 친구잖아. 저녁 한번 사줄게. 지수랑 셋이서. 좋아. 언제? 이번 주말. 오케이. 그때 보자. 전화를 끄는 다은은 계속 걸었다. 지하철역까지. 그리고 집까지. 현관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텅 빈 방이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은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다. 그리고 썼다. 오늘 배운 건 믿는 게 어렵다. 하지만 의심만 하면 끝엔 다 혼자가 된다. 용기 내서 믿어보자. 도와주자. 그게 사람이니까. 다은은 메모를 저장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6개월 뒤 봄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병원 정원. 다은은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걸었다. 휠체어에는 어머니 박정숙이 앉아 있었다. 다은아, 여기 공기 정말 좋다. 그렇죠? 날씨도 완벽하고. 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다은이 신장을 기증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어머니의 신장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회복 기간 동안 윤기성 이사장의 지원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어머니는 투석 없이도 생활할 수 있었다. 엄마, 다음 주면 퇴원이래요. 정말? 벌써? 네. 의사 선생님이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하셨어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강하셔서 그래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다은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이제 그 손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다은아, 재단 일은 어때? 좋아요. 보람 있어요. 다은은 3개월 전부터 한길재단 의료지원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원만하게 퇴사했다. 동료들은 다은을 응원했다. 특히 한지수는 퇴사 전날 밤 함께 울었다. 재단에서 다은의 역할은 명확했다. 지원 대상자 심사, 프로그램 개선, 현장 방문. 다은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일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도 회의 있어? 네. 오후 2시에 프로그램 개편 회의 있어요. 우리 딸 이제 진짜 달라졌다. 뭐가요?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엔 늘 지쳐 보였는데 다은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 말이 맞았다. 다은은 변했다. 더 이상 계산기처럼 살지 않았다. 숫자만 보며 살지 않았다. 사람을 봤다. 사람의 마음을 봤다. 오후 2시 한길재단 회의실. 다은, 윤기성 이사장, 윤서준 상무, 그리고 의료지원팀 직원들이 모였다. 다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지원 방식의 개편입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다. 현재 저희 프로그램은 일회성 지원 중심입니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다은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제 경험상 진짜 필요한 건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치료 후 재활, 생활 복귀, 재취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윤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세 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의료비 지원, 2단계는 재활 및 심리 상담 지원, 3단계는 재취업 및 자립 지원. 다은은 상세 계획을 설명했다.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축, 심리 상담사 배치,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 윤기성 이사장이 말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시혜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야죠. 맞습니다. 지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기성 이사장이 다은을 따로 불렀다. 다은 씨, 잠깐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이사장님. 두 사람은 이사장실로 갔다. 윤기성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다은 씨 덕분에 재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다은 씨가 가장 중요한 걸 해냈어요. 뭔가요? 진심을 보여줬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윤기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도 오랫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재단 자산 규모, 지원 건수, 예산 집행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이사장님, 다은 씨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걸. 윤기성은 다은을 바라봤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재단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은은 재단을 나와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 퇴원 준비를 도와야 했다.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것밖에 없어. 다은은 어머니를 도와 짐을 챙겼다. 옷가지, 세면도구,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엄마, 새 집 마음에 드실까요? 다은은 한 달 전 새 집으로 이사했다. 반지하가 아니라 2층 투룸이었다. 햇볕이 잘 들고 방 2개에 작은 거실까지 있었다. 재단 급여와 지원금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내가 골랐으면 좋을 거야. 엄마 방에 침대 새로 샀어요. 옷장도 있고. 고마워, 다은아. 다음 날 오후 어머니는 공식 퇴원했다. 다은은 택시를 불러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와, 정말 밝다. 어머니가 감탄했다. 저쪽이 엄마 방이에요. 다은은 어머니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새 침대, 새 옷장, 창가에 놓인 화분. 다은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어머니는 다은을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함께 식사했다. 다은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간단했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다은아, 맛있다. 진짜요? 처음 만들어 봤는데. 응. 우리 딸 요리 실력 늘었네.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일주일 뒤 다은은 재단 업무로 지방 출장을 갔다. 지원 대상자 가정 방문이었다. 경남 작은 시골 마을. 낡은 단독주택 앞에 다은이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70대 할머니가 나왔다. 혹시 김순희 할머니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한길재단에서 왔습니다. 방문 약속 있으셨죠? 아, 맞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할머니는 다은에게 차를 내왔다. 할머니, 신청하신 암과 수술 지원건으로 왔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이시라고요? 네. 한쪽 눈은 거의 안 보여요. 다은은 서류를 펼쳤다. 수술비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관리비까지 포함됩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제가 낼 돈은 없습니다. 전부 재단에서 부담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은은 할머니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세상 밝게 보세요. 아가씨 은인이십니다.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도움받았어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날 다은은 세 가정을 더 방문했다. 투병 중인 청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 교통사고로 다친 가장. 모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었다. 다은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줬다. 이야기를 들어줬다. 희망을 줬다.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다은은 생각했다.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얼마나 달라졌는가. 1년 전 다은은 계산기처럼 살았다. 숫자만 봤다. 사람을 믿지 않았다.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다은은 사람을 봤다. 믿었다. 도왔다. 그 시작은 작은 선택이었다. 응급실 복도에서 노인에게 30만 원을 건넨 것. 그 작은 선택이 다은의 인생을 바꿨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다은아, 잘 끝났니? 네, 엄마. 지금 기차 타고 가는 중이에요. 조심히 와. 엄마가 저녁 차려놨어. 진짜요? 뭔데요? 미역국. 내가 좋아하잖아. 엄마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은 다은은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였다. 현관문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났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밥 먹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잘 먹겠습니다. 다은은 국을 떴다. 따뜻하고 고소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봤다. 다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 방문한 가정들 기록을 정리했다. 각 가정의 상황, 필요한 지원,
후속 조치 계획. 1시간쯤 작업하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다은은 문득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응급실 복도, 떨리는 노인, 30만 원. 그때 다은은 몰랐다. 그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하지만 이제 다은은 알았다. 선의는 돌고 돈다는 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걸. 다은은 노트를 덮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또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다은은 잠들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다은은 어머니와 함께 동네 슈퍼에 갔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슈퍼 앞에서 한 젊은 여자를 봤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다.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자고 있었다. 여자는 지갑을 뒤적이고 있었다. 표정이 난처했다. 다은은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요. 현금은 없으세요? 네, 분유 사려고 했는데. 다은은 잠시 망설이지 않았다. 지갑을 꺼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은은 5만 원을 꺼내 여자에게 건넸다. 분유 사세요. 그리고 아기 건강하게 키우세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연락처 드릴게요. 다은은 명함을 건넸다. 한길재단 명함이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재단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다은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가 다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딸 정말 착하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선하게 사는 거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요. 두 사람은 웃으며 슈퍼로 들어갔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 햇살이 따뜻했다. 다은은 깨달았다. 선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길이 된다는 걸. 응급실 복도에서 시작된 그 길. 다은은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것이었다. 도움을 주고 손을 잡아주고 희망을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은이 선택한 삶이었다. 그리고 다은은 행복했다. 진심으로.